네, 오늘 간단히 진행할 순서인데요. 상속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계획을 실행하는 그런 핵심 문서가 무엇인지 처음에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언장, 그런데 이제 유언장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검인 절차가 있습니다. 프로베이트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유언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무유언 상속법, 그 다음에 이런 그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상속 도구인 트러스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방 및 뉴욕주 상속세 증여세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지금 뉴저지니까 오늘 뉴욕 그 세무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니어들께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 섹션은 좀 메디케이드 준비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로스쿨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데이비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뉴욕주에 있고요. 14년 경력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제가 좀 세무에 좀 특화된 그런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변호사협회, 그 다음에 한인변호사협회 시민참여상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세미나는 뭐 제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문을 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별도의 그런 자문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상속 계획이 무엇인지 핵심 문서 2 그리고 또 실행하는 핵심 문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속 계획을 흔히들 그냥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죽기 전에 뭐 준비하는 그런 좀 일회성 그런 이벤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정의를 자산의 생애 관리라고 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자산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잘 보호를 하셔야지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산을 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체 자신의 그런 생애를 관리하는 그런 그 종합 설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는 그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간은 늘어났지만 또 안타깝게도 치매 그런 어떤 노인성 질환으로 좀 말년을 좀 이렇게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또 좀 이렇게 질환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상속 계획의 그런 서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그 영어로는 incapacity planning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상속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그 전략은 있을 수가 없고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개별적으로 다 이제 자산 규모도 다르고 또 어떤 가족의 그 현황도 다르잖아요. 어떤 가족은 뭐 조금 분쟁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그런 그 맞춤형 전략으로 상속 계획을 짜셔야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 계획의 3대 핵심 목표라고 하면은 생전에 자산을 잘 관리를 하시고 보호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운용, 평소에 그 살아계실 때 잘 자산 운용을 하시고 또 뭐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증여까지 좀 생에 어떻게 그 생전에 어떻게 증여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강조했던 그런 무능력 상태, 어떤 좀 그런 장애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좀 잘 준비를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히 돌아가실 때 정말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자산이 이전이 돼야 되는 게 이게 그 미국에서는 프로베이트, 이 법원의 검인 절차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하시기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이것도 조금은
그 자산이 좀 규모가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자선 기부까지 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자선 기부를 하시면 좀 그 세금 공제를 받으니까는 좀 비용을 최적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전에 어떻게 자산을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보호를 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잘 그 이세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특히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잘 넘기는 그런 목표, 그리고 추가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핵심 목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문서들입니다. 아마 제일 유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요. 당연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내 가족들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그런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누가 이거를 책임지고 할 건지 그런 상속 집행인을 지정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유언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프로베이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제가 이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그렇게 유언장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트러스트입니다. 제일 이제 아주 보편적인 그런 트러스트의 종류로는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취소 가능 생존 신탁인데 살아계실 때 만드셔갖고 자산 운용까지 같이 하시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 트러스트에 규정한 대로 2세로 넘어가는 그런 상속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산이 좀 있으시거나 좀 메디케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레보커블 트러스트가 또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하시다가 이 레보커블 트러스트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 레보커블 트러스트를 하실 수 있는데 이 레보커블은 그야말로 취소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증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레보커블 트러스트로 자기 자산을 넘기는 거는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자산으로 더 이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프로베이트 안 거치는 것뿐 아니고 이 레보커블에 넣으시면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자라나는 자산까지도 어떤 자신의 상속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파워 오브 어턴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재정 위임자입니다. 미리 자신의 위임인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치매 상태가 됐든지 아니면은 어떤 코마 상태가 됐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위임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관련인데요. Healthcare Proxy and Living Will인데요. Healthcare Proxy는 의료에 대한 결정만 다루는 그런 위임자입니다. 이제 내가 아파갖고 정말 어떤 정신 상태가 이제 온전하지 못할 때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미리 본인이 지정해놓은 그런 대리인이 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리고 리빙일은 연명치료에 대한 그런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나는 마지막 순간에 호스라든지 튜브 같은 거 아니면 영양제 주사 이런 거 하나도 안 맞고 그냥 가겠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의사를 잘 밝혀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은 딱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문서들의 규정한 대로 그냥 집행만 하면 되니까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훨씬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혹시라도 저희 지금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저희 같이 하는 지금 세미나하는 규모가 작으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그냥 다른 분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좀 궁금하신 거는 그냥 이렇게 좀 질문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언장하고 그리고 프로베이트 그리고 무유언 상속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언장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설계 도구고요. 예전에 이제 트러스트가 없을 때는 유언장으로만 그렇게 상속이 집행이 됐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 분배와 상속 집행인을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유언장이 그대로 그냥 아무런 누구의 제3자의 간섭 없이 관여 없이 그냥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프로베이트라는 그런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유언장이 먼저 법원에 이렇게 제출이 되면요, 그 법원에서 그 유언장이 정말 이 사람께 맞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작성한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유언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제출된 유언장이 정말 최종 라스트가 맞는 건지 그거를 또 체크를 하고요. 혹시 그리고 좀 만약에 자산이 좀 있을 때는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떤 가족 중에 누가 좀 어떤 undue influence, 좀 이렇게 부당한 압력 같은 거를 해갖고 좀 작성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일 때, 온전한 그 캐패시티 상태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따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유언장이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베이트 절차 한번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예, 법원의 감독입니다. 예, 법원이 감독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더라도 누군가에게 넘길 때, 돌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넘길 때는 이렇게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상속 집행인을 임명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언장에서 미리 규정해놓은 그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거부를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프로베이트 절차는 굉장히 법원이 인텐시브하게 관여하는 그런 절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과정에서 이 프로베이트에서 이 고인의 자산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요. 어떤 자산이 있는지 자본, 인벤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분이 갖고 있던 채무를 일단 상환을 합니다. 뭐 아주 짧게는 뭐 바로 전달에 그 사용한 크레딧 카드까지 채무로 간주가 돼서 그런 채무들을 다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야 나중에 이제 최종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원하시던 그런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되겠죠. 자녀분들에게 가고요. 근데 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이 유언장은 법원에 제출이 되면은 이게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회할 수가 있어갖고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보호가 안 되는 또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뭐 이제 뭐 셀러브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인들 좀 돈 많으신 분들은 절대 피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프로베이트를 왜 피해야 되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비용과 시간입니다. 비용과 시간인데요. 프로베이트를 뉴저지하고 뉴욕 간단히 나눠서 보이는데 일단 변호사 비용만 뭐 적게 들면 한 2,000불, 좀 많이 들면 10,000불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원 절차다 보니까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비용이 나오고요. 뭐 이그제큐티브 상속 집행인은 보통 가족이 하니까 뭐 크게 뭐 영향은 안 미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법원 비용, 뭐 파일링 비용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비용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소요 시간이거든요. 그 프로베이트 뉴저지는 그래도 조금 뉴욕보다는 조금 더 적게 걸리고 좀 더 프렌들리한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걸려요. 혹시 뉴저지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주위에서 이렇게 프로베이트 하시는 그런 가족들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보통 네, 이렇게 9개월에서 12개월 걸리고 그리고 복잡하거나 좀 분쟁이 있을 때는 2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뉴욕도 뭐 비슷한데요. 뉴욕은 좀 더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고 소요 시간도 아까 뉴저지 한 12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 한 18개월 뭐 또 때에 따라서는 뭐 그냥 2년이 그냥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시간 때문에 가능하면은 프로베이트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의 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분이 그 아버지가 유언장에다가 버지니아에 있는 그런 그 집을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트러스트로는 안 하시고 유언장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유언장에 적힌 그런 그 사항들만 믿고 그 버지니아 집을 매매 계약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신 후 이제 바로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이미 계약금까지 다 그 수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프로베이트라는 절차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갖고
저기 아버지 돌아가셨고 저 유언장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이 따라가고 제가 이거 상속을 받으니까 제가 주택을 매매했고요. 좀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베이트 가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뭐 알기는 안 돼요. 들어본 적은 있으시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프로베이트 절차는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베이트가 오래 걸리는 걸 모르셨던 거죠. 뭐 결국은 클로징을 할 수가 없죠. 그 집을 사신 분이 누가 9개월, 12개월까지 기다리면서 그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됐고 계약금까지 결국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프로베이트와 관련해갖고 발생하는 되게 일반적인 그런 그 사례고요. 그래서 한번 이 결과를 한번 어떤 비용 측면에서 한번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봤어요. 그 집을 그러니까 렌트를 줘갖고 1년 동안 만약에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은 월 렌트비 한 4,000불에 한 12개월 하면 그것만 해도 한 48,000불이고요. 그리고 관련해갖고 나가는 그런 재산세, 보험료, 뭐 관리비 이것만 해도 한 10,000불 넘으니까 프로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비용만, 그러니까 좀 날아간 그런 기회비용만 한 6만 불 가까이 되는 거죠. 이분이 아마 이런 프로베이트 절차를 잘 아시고 트러스트로 준비를 하셨으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그냥 집 매매 계약이 다 끝났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유언장이 없어도 어차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내 재산이 누군가에게 가는 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예, 맞는데요. 근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절차도 프로베이트와 아주 유사한 그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프로시딩이라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냥 한번 간단히만 볼게요. 그 무유언 상속이라고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을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가는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가는지 한번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좀 잘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유저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을 다 100% 배우자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친자녀, 여기서 얘기하는 친자녀는요, 재혼해갖고 생긴 자녀가 아닌 원래부터 있던 자녀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특이하게 유저리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하나도 안 가고 100% 이제 배우자한테만 가게 돼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일단 5만 불을 디덕터블 형식으로 5만 불을 갖습니다. 그리고 5만 불을 뺀 나머지 중에서 이제 자녀랑 반반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배우자가 일단 5만 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5만 불을 배우자 반 그리고 자녀들 반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 유저지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우자한테 100%가 다 갑니다. 굉장히 좀 배우자 프렌들리한 그런 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우자와 이제 혹시 예전 전 결혼해서 나온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유저지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우자가 25%를 갖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갖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머지를 갖는 그런 절차이고요. 뉴욕도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유언 상속법에 따르면은 법원 절차를 또 거치셔야 돼요. 아무런 그 문서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원 절차 거치게 되고 이럴 경우에 프로베이트와 아주 유사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언장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베이트까지 피하시고 싶으면은 좀 트러스트를 꼭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트러스트가 무엇인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3자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자 간의 계약인데 첫 번째 그레인토어가 있습니다. 세틀러라고 하는데 이제 그레인토어라고 할게요. 기본적으로 자기 그 자산의 주인입니다. 신탁을 만들고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산을 이렇게 펀딩하는 자산을 트랜스퍼하는 주인 가족으로 치면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신탁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베네피셔리 지정 등 그러니까 주로 자녀분들이 되겠죠. 그렇게 베네피셔리 지정을 해서 갖고 신탁 계약을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탁 설계한 내용대로 누가 관리를 하냐? 그러면 트러스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트러스티. 수탁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러스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관리를 하는데 당연히 이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 트러스트 안에 정한 대로만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트러스트 안에 넘어온 자산에 대해서는 이분이 트러스티가 어떤 법적 그런 소유권을 갖고 뭐 예를 들면 서명을 하든지 뭐 그런 그 법적 그런 권한을 행사를 하십니다. 법적 소유권은 트러스티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 이 베네피셔리는 최종적으로 트러스트 안에 들어온 자산의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죠. 베네피셔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만약에 가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신탁에다가 자산을 옮기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놓으신 트러스티, 이 트러스티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보통은 그랜토, 그러니까 자산을 넘기신 본인이 일단 생전에는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리빙 트러스트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그분이 어떤 장애 상태가 된다, 코마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후임 트러스티가 또 이 트러스트 자산을 운영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그랜토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트러스트 안에 규정해 놓으신 그런 베네피셔리,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자선단체, 교회라든지 뭐 성당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인데요. 요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는 한국말로 하면 취소 가능한 생전 신탁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의미는 살아계실 때 트러스트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부터 그 트러스트가 유효하게 되고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의 특징은요. 본인이 그렇게 그레인토어가 돼서 그 자산도 펀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그 트러스트를 관리하시는 트러스티 역할까지 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는 또 본인이 그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의 혜택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렌틀 프로퍼티를 트러스트로 넘기셨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인컴 그대로 받아서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네네 말씀하세요. 그 지난 페이지에요. 네. 그저 트러스티 네. 관리자 그 사람 비용이 어떻게 얼마 대략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 비용이요? 예, 비용 그 사람. 가족들로 할 경우에는 트러스티에 대한 그런 비용 없게 많이 설치를 하고요. 좀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그런 트러스티 회사들이 있어요. 뭐 금융회사라든지 그런 데를 하면은 정해져 있는 그 요율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큰 회사들은 일단 자산 규모가 100만 불 이상 그렇게 좀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트러스트만 그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자산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따로 이렇게 제3자를 고용할 때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계약에 되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거는 다 트러스트 그 계약서 안에. 몇 퍼센트인지 뭐 이열리나 먼슬리나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편하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전문적인 그 트러스트 회사들은 자기네 그런 다 팔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는 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조용히 해갖고. 네. 네. 예. 그 레보커블 리빙 트러스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두 번째인데요. 그야말로 생전에 살아계실 때 트러스트 조건을 얼마든지 취소하고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레보커블입니다. 레보커블은 이제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트러스트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그 트러스트 안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부모님이 그 트러스트 안에다가 자산을 넘기셨고, 근데 이제 보니까 자꾸 셋째가 너무 말을 안 들면은 원래 베네피셔리로 해놨던 거에서 뺄 수도 있어요. 네.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은 베네피셔리로 빼셔도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어떤 취소 가능한 예를 든 건데요. 그만큼 플렉서블 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 시에는 이제 후임자, 석세서 트러스티. 이제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언장일 경우에는 이규제큐터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규제큐터. 그 상속 집행이라고 대응되는 개념인데, 요 석세서 트러스티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그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을 배분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흔한 게 집이잖아요. 집 같은 경우 디드 갖고 계시죠. 디드가 이제 그 집 문서거든요. 집 소유권 문서인데 거기는 아마 그냥 일반 개인으로 돼 있을 텐데 만약에 트러스트로 넘기시면은 타이틀이 트러스트라고 바뀌어요. 트러스트라고 바뀌어요. 뭐 더 정확히는 뭐 as trustee 누구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꼭 혜택을 보시려면 명의를 이전을 하셔야 돼요. 트러스트 명의로요. 프로베이트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신 다음에 법원의 개입 없습니다. 법원의 감독 없고 법원의 그런 그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취소 가능성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혜택이에요. 하지만 또 취소 가능한 만큼 어떤 세제 혜택, 뭐 어떤 자산 보호의 그런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장애를 대비한 도구입니다. 예, 그 그랜토가 무능력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무능력 상태가 됐을 때 미리 정해 놓으신 그런 후임 트러스티가 그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전 회장 이건희 회장 기억하세요? 그분이 코마로 계셨던 거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 상태로 계셨는지 아세요 혹시? 6년을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런 어떤 법적인 도구들이 없으면은 그 6년 동안 그분 아니고는 아무도 그분의 자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이제 트러스트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트러스트로 자산을 넘기셨으면은 그 트러스트 안에 규정한 대로 그렇게 누군가가 그 미리 정해놓으신 후임 트러스티가 잘 관리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 장애를 대비한 도구도 굉장히 큰 목적이다라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특징하고 혜택 그 나머지 두 개만 좀 더 보실 건데요. 프라이버시가 보호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장 같은 경우는 법원에 그 제출이 되고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부조에 대해서 그 분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아기를 갖고 이거는 뭐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없을 때 한 거다. 아니면 뭐 누가 형제 중에 누가 이거 부당한 압력을 해서 한 거다. 그렇게 괜히 악의적으로라도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유언장 같은 경우. 반면에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법원에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혜택 중에 하나인데요. 또 기능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앤실러리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가 있다. 앤실러리 프로베이트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뉴저지에 사시지만 뉴욕에 혹시 어떤 그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뉴욕에 사시지만 뉴저지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냥 제3의 주, 하여튼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주 말고 다른 주에 이제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꼭 트러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앤실러리 프로베이트가 그 해당 주에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앤실러리란 말이 이제 어떤 부가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살고 계시는 주에서도 프라이머리 프로베이트가 있고요. 그분이 다른 주에 또 부동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서도 프로베이트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다른 주에 위치한 부동산을 그냥 여기 뭐 뉴저지나 뉴욕에서 만드신 트러스트로 그냥 자산만 이전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이 그 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주의 프로베이트를 피하고 바로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트러스트에 규정한 대로 자산이 이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꼭 다른 주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냥 제가 간단히 연방하고 여기 이제 오늘은 뉴저지사기 때문에 뉴욕 상속세 증여세는 거의 터치를 안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짧게 할게요. 연방세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예, 통합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가 통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98%가 연방세는 상관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면제 금액, 상속세와 증여세가 적용되는 그 면제 금액이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1,500만 불이에요.
부분은 3천만 불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이 1,500만 불 아래면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그 상속세와 증여세가 그 통합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는 요 1,500만 불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갖고 쓸 수 있는 면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하셔갖고 한 200만 불, 300만 불 하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 상속은 상속세 없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나머지 금액이 그러니까 1,500만 불에서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한 그 금액을 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만 불짜리 쿠폰이 15장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살아계실 때 그 쿠폰을 5장 쓰시면은 돌아가실 때 면제 받고 쓸 수 있는 쿠폰이 10장이 남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높죠. 1,500만 불이 사실 98% 이상이 해당이 없으세요. 하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작년 7월에 그 법안 OBBB인가 그 법안에 따라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마 트럼프 정권 내내 이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할 건데 또 이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요 면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냥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면제 금액만 말씀을 드릴게요. 뉴욕주도 참고로 뉴저지주는 지금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사시면은 그 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물론 다른 주로 이사 가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플로리다도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또 플로리다도 나중에 이주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뉴욕주 상속세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제 한도가 7.35, 730만 불이에요. 물론 이제 연방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것도 여전히 높긴 한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해당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까운 금액으로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뭐 변할 수 있으니까 또 계속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요 735만 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게요. 730만 불 아래만 되면요. 뉴욕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800만 불, 900만 불, 1000만 불 되면요. 예상되는 뉴욕 상속세가 60만 불, 뭐 100만 불, 140만 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요 700만 불 넘어가시면은 거의 자기 자산의 10%, 900만 불이면은 약 100만 불이잖아요. 거의 한 10% 가까이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상속세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케이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위에도 메디케이드 관심들 많으시죠? 그 메디케이드는 크게 보면은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니어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아주 젊으신 분들인데 어떤 뭐 다치거나 그래서 필요하신 그런 분들 말고 요 시니어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메디케이드 시스템 크게 두 가지예요. 커뮤니티 메디케이드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너싱홈, 요양원이고요. 이 커뮤니티 메디케이드는 홈케어나 데이케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커뮤니티 메디케이드의 목적은 계속 그냥 자기 집에 살면서 어떤 그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좀 핵심 장애물이 인컴이 됩니다. 인컴 기준을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가면은 잘 처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인컴하고 자산이 중요한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산 조사도 하거든요. 뉴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데이케어라든지 홈케어를 신청할 때 5년 전에 기록을 다 봅니다. 5년 동안에 혹시 자산 이전한 게 없는지. 왜냐면 메디케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산 이전한 것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좀 약간 안 좋은 의도로 자산 이전했다고 그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혹시 자산이 이전된 게 있으면은 그것만큼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 지금 30개월을 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좀
연기가 됐고 아직까지도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시행이 되니까 혹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신청 그 요건을 위해서 좀 이런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널싱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요양시설 비용을 이제 커버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널싱홈 같은 경우는 자산이 이제 인컴이 아니고 자산이 더 큰 장애물이 됩니다. 뉴욕하고 뉴저지 모두 5년 전 자산 기록을 다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메디케이드에서는 자격 요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저지 커뮤니티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케어나 홈케어에 가시고 싶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그런 사항인데요. 소득 한도가 1인, 한 명, 신청하시는 분이 월 3,000불, 정확히는 2,980불을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넘기면은, 이게 이상이 되면은, 아예 그냥 자격 심사에서 떨어져요. 자산 한도는 1인 2,000불. 2,000불이면 진짜 낮은 거잖아요. 아무런 자산도 거의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이제 금융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자기 살고 있는 집은 만약 순자산 가치가 113만 달러 아래면은 이거는 자산에서 면제가 돼요. 다행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한 100만 불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집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은 자산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신청하실 때는 이제 인컴이 문제가 되고요. 인컴이 만약에 넘어가면은 뉴저지 같은 경우는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라고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트러스트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이 넘어갈 때 자산이 초과될 때는 할 수 없이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은데 메디케이드 신청이 안 될까요? 이건 이제 뉴저지에만 해당이 된다. 이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는 뉴욕에는 없는 그런 제도예요. 당연히 인컴 캡, 정해놓은 한도가 넘어갈 때, 인컴이 넘어갈 때 필요한 그런 이제 트러스트고요. 월 소득 2,980불 넘어갈 때, 그럴 때 초과 소득, 그러니까 그냥 전체 소득이 아니고요. 2,980불은 그냥 킵하셔도 돼요. 매달 킵하셔도 되는데 초과되는 부분만 이런 특수한 퀄리파이드 인컴 트러스트에 넣어 놓으시면은 그렇게 아예 걸어 놓으시면은 자격이 되십니다.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그냥 입금되잖아요. 매달 이제 초과되는 돈이 이 트러스트 계좌로 넘어가게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동 이체되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입금된 돈에서 생활비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자기 파켓에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이 트러스트 계좌에서 나가는 거 그 차이인데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해놨을까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에 있는 거는 정부가 가져간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대 핵심 원칙인데요. 소득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소셜 시큐리티 등 매달 들어오는 그런 돈만 입금이 가능하고요. 자산 같은 거 원래 있던 금융자산, 주식계좌라든지 어뉴이티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불가해요. 이것도 이레보커거든요. 이레보커. 한번 해놓으시면 취소하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한 정상환. 트러스트 안에 있는 계좌 금액을 다 못 쓰시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거는 이제 주정부가 쓴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인컴 때문에 안 되는 거를 그래도 해주게 이렇게 좀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준 거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돈에서 남게 되는 자녀 이제 금액은 이렇게 정부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저지 널싱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위로 그냥 오픈이 아니고 소득은 무조건 다 요양원에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펜션 같은 거, 연금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다 요양원에 내셔야 돼요. 하지만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는 최대 4,000불까지는 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원래
요양원에 입소하신 분이 받고 있던 인컴 있죠. 이것도 배우자에게 넘기셔갖고 그 4,000불만 안 되면은 이 배우자가 그렇게 계속 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같이 합산으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 네, 2,000불 똑같습니다. 아까 그 커뮤니티 메디케이랑 똑같고요. 대신 배우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최대 16만 불까지는 갖고 있게 그렇게 뉴저지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113만 불까지였죠? 요것만 안 내면은 그 주택은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널싱홈에서는 항상 자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잘 처리하게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를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셋이 초과될 때 그 초과되는 에셋을 트러스트로 넘기셔갖고 메디케이드 에셋에 대한 그 자격을 획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설명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흔한 오해 좀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 한번 오해 보실까요? 재산을 포기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합법적인 그런 트러스트와 자산 이전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자동으로 집을 가져간다.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전 계획만 잘 돼 있고 트러스트로만 잘 넘겨놓으시면은 얼마든지 회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트러스트가 보호 기능이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왜 그러냐면 결국 타이틀이 본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타이틀로 된 그런 자산은 굉장히 공격을 받기가 쉬워요. 뭐 정부라든지 뭐 다른 크레디터들. 근데 이렇게 트러스트로 넘기시면은 그거 더 이상 자신의 그런 자산으로 간주가 안 돼요. 타이틀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메디케이드 당국이 됐든 그냥 일반 정부가 됐든 그렇게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디케이드 플래닝은 불법이다.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전혀 불법 아니고요. 다 그 법이 허용하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그 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메디케이드가 나중에 정말 집을 가져가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널싱홈을 가신 경우에는 널싱홈 비용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고 나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으신 유산에서 메디케이드에서 이렇게 리커버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뉴욕하고 뉴저지가 좀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근데 뉴저지는 좀 덜 보호를 해줍니다. 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디케이드에서 나중에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요. 즉 회수 자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그냥 레버컵을 트러스트로만 자산을 옮겨놓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메디케이드에서 이렇게 회수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뉴저지 경우는 이렇게 레버컵을 트러스트 안에 있던 자산까지도 이렇게 회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유언장으로 상속해놓은 자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당연히 뉴욕도 그 회수의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뉴저지 사시는 분들은 좀 메디케이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그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프로그램을 좀 잘 그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궁극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으시고 나중에 메디케이드에서 뭐 집이라든지 자산을 뺏어가는 그런 회수 프로그램까지 피하시려면은 결국은 이렇게 트러스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정식 명칭은 Irrevocable Income Only Trust입니다. Irrevocable이란 말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자기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로 옮기시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뭐 취소하거나 수정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 그만큼 보호는 되겠죠. 자신의 그 타이틀에서 빠진 거니까. 목적은 간단합니다.
너스용원 비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은 최소한 지키고 싶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미리 이렇게 트러스트로 옮기셔갖고 그 자산을 원래 갖고 계시던 자산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자산을 2세에게까지 안전하게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골든타임 5년입니다. 600페어리고요. 자산을 그 트러스트로 바로 옮기셨다고 바로 메디케이드 신청이 되신 게 아니에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넘기시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더 이상 완전히 자기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5년 후를 내다보고 미리 장가두는 안전금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600페어리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산이나 어떤 돈 같은 거를 증여, 이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에요. 아까 유저지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입니다. 5년.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4년 전에라도 100만 불을 넘겼다. 그러면 그 100만 불만큼 뱉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시면 그 100만 불만큼 페널티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미리 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요 메디케이드, 요 NAPT는 제가 그냥 줄임말로 했는데요.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입니다. 에셋을 프로텍션 하는 거예요. 메디케이드를 위해서 에셋을 프로텍션 하는 트러스트다. 그래서 그냥 MAT라고 제가, MAPT라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조는 사실 다른 트러스트랑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산, 뭐 집이라든지, 뭐 주식계좌, 그냥 은행계좌, 이런 거를 다 신탁,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녀에게, 이렇게 베네피셜에게 그 자산의 혜택이 돌아가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는 권한이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레보커블 인컴 온리 트러스트라고 했잖아요. 인컴만 이제 그 그랜터가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금, 예를 들어서 뭐 렌털 프로퍼티다, 아니면 주식계좌다, 이걸 넘기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금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뭐 인컴, 렌털 인컴이라든지 뭐 주식에서 나오는 뭐 디비덴드, 배당 같은 거는 이제 인컴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요 에셋은 원금은 터치하시면 안 돼요. 그런 순간 바로 요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은 그냥 개인 걸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소득은 원래 받고 계시던 소득이 좀 적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트러스트로 넘긴 자산에서 나오는 인컴을 그대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원래 받던 게 좀 많다 그러면은 그냥 트러스트로 계속 쌓이게 그렇게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령 여부는 설계 시 선택 가능하다. 그 트러스트를 만드실 때 그때 선택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고객분들하고 꼭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모든 자산이 다 그러면 이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로 이전이 가능한가? 답은 그냥 진짜 디펜스입니다. 디펜스. 예. 그래서 꼭 자산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는데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 어뉴이티가 이전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낭패잖아요. 특히 이제 주의할 자세는 이제 리타이먼트 관련된 IRA라든지 401k 이런 거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요. 어떤 텍스 이슈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고요.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그래서 꼭 어뉴이티도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오너십 체인지가 가능한지 꼭 같이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상품 다 이 계약 조건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이제 자녀가 보통 트러스티가 많이 되거든요. 트러스티.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관리하시는 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트러스트 인컴을 받아갖고 부모님께 드려도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그분의 인컴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미리 그거는 확정을 하시고 이렇게 좀 우회적인 방법은 안 쓰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러면 당국에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트러스트 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메디케이드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좀 혜택을 정리를 해볼게요. 당연히 제일 첫 번째 그 목표는 룩백 기간류 5년이죠. 트러스트로 자산을 넘기고 5년이 지나면은 그 메디케이드 자격 취득이 가능해요. 5년이 지난 그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안에 있는 자산은 더 이상 개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주거용 주택 보호예요. 그 트러스트로 자기 살고 있는 그런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를 넘기시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계속 사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다 그 트러스트 안에다 설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 주택이 좀 뭐 어떤 사유로 좀 이렇게 팔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택을 팔고 대신 다시 산 주택도 그 트러스트 안에 들어야겠죠. 그래야지 계속 보호가 되겠죠. 즉 트러스트 이름으로 그 주택을 팔고 그 트러스트 이름으로 다른 그 주택을 사갖고 다시 트러스트 안에 그 트러스트 금고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혜택도 가능해요. 뭐 시니어 감면이라든지 뭐 스타 이런 각종 그런 세제 혜택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시는 거는 살고 있던 집과 관련된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세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캐피털 게인 텍스 이그젠션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살고 있던 집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자산의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양도소득 면제 혜택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싱글일 때에는 25만 불, 부부일 때는 50만 불까지 그대로 혜택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또 큰 혜택이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는 건데요. 원가 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트러스트로 넘기신 자산, 뭐 예를 들면 그냥 집이라고 할게요. 집이 예전에 사실 때 50만 불이었어요. 근데 트러스트 지금 자산 넘길 때 80만 불. 그리고 그 트러스트 안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할 때 만약에 그 집의 가치가 100만 불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최초 사신 금액, 최초 베이시스는 50만 불, 근데 지금은 페어마켓 밸류 100만 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집이 자녀한테 넘어갈 때는 그 자녀는 얼마의 인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마켓 밸류대로 인수를 하시는 거예요. 100만 불로 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노텍스. 텍스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시가대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갖고 그 집을 그냥 시행해서 팔아요. 그러면 100만 불에 팔잖아요. 근데 양도 차익은 자기의 그 베이시스, 코스트 베이시스와 판 가격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00만 불 똑같아요. 그러니까 텍스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증여를 했다고 볼게요. 증여를. 이렇게 트러스트를 안 옮기고, 증여를 하면 그 자녀가 얼마 인수를 하시는지 아세요? 증여를 하시게 되면은 최초 인수한 그 코스트 그대로 가세요. 캐리 오버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불로 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불짜리 집인데 50만 불로 인수를 하셔서 시장에 팔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50만 불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그런 자산은 증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증여는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은 그런 자산 위주로 하셔야 돼요. 페어마켓은 200만 불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세 면제 가능한 거는 25만, 50만 불이니까. 집일 경우는 그런데요. 커머셜 경우는 다 돼야 되죠. 커머셜은 아예 그 양도세 혜택이 없잖아요. 옵션은. 네. 그래서 더
커머셜 같은 경우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상속으로 하시면은 훨씬 그 세금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증여는 하여튼 그렇게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른 그런 부동산이나 자산은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국은 쉬운 말로 우리나라 말로 살아주면 세금이 많고 죽어서 주면 세금이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메디케이드 트러스트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뻔하죠? 내 자산, 내 비용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 자산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자산 지키고 메디케이드 이제 그 세금 혜택으로 그 메디케이드를 받겠다 그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용 주택을 그대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사시던 데서 그대로, 그러니까 트러스트 넘기셨다고 해도 그 살고 있던 집은 그대로 다 보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세제 혜택들, 뭐 스타라든지 시니어가 아니면 뭐 캐피털 게인 텍스 이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산 회수 방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메디케이드 혜택 받고 돌아가시면은 메디케이드에서 회수하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트러스트로 넘겨놓으시면은 프로베이트 자산이라고 안 불러요. 이렇게 트러스트 자산은 그 프로베이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디케이드 에스테이트 리커버리 프로그램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회수 방지는 첫 번째 프로베이트도 피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회수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자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문구인데요. 네, 그 프랭클린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근데 사실 세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듯이 조금 그래도 미리 플래닝을 해놓으시면은 좀 얼마든지 절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죽음은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속 계획을 언제 하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은퇴하실 때 늦어도 65세 때 보통 이제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65세 때부터는 이렇게 갖고 계셔야지 대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요새는 자산이 또 있으신 또 젊은 분들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누구라도 꼭 나이가 들었다고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냥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제 사무실 제공 서비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만약 어떤 분을 도와드려갖고 상속 계획을 도와드려갖고 제 고객이 되면은 저는 이제 그분하고 매년 2년마다 같이 작성한 그런 상속 계획 문서들을 같이 리뷰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발생했던 그런 어떤 개인의 변동 같은 것들을 잘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2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즉시 대응을 해갖고 좀 필요한 대로 또 의견도 드리고 이제 좀 작은 것들은 그냥 제가 문서 업데이트는 그냥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세무 전문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A 시험도 합격을 해서 특히 이제 세무 쪽에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한미 이중 자산 그러니까 여기 살고 계신데 또 한국에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까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산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분들도 상속증여세 양국에서 다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런 이슈에 노출되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제가 한국에 계신 같이 일하는 세무사님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